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12월 30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증시 출발을 했는데 마지막 거래일이 됐습니다. 종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거래일임에도 불구하고 파란불이 켜 있긴 하지만 여러분 1월 3일에 증시가 시작했던 포인트 생각해보면요. 정말 장족의 발전입니다. 오늘 0.15% 하락했고요. 코스피 4,214포인트, 코스닥은 0.76% 하락 925포인트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3일 올해가 개장했을 때 코스피는 2,400으로 2025년을 시작했습니다. 4,200을 상회한 상태, 내년을 더 기대하게 만드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는 아쉬울 수 있지만 예. 그래도 2026년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좀 키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장은 2025년 폐장이지만 또 오늘 밤 뉴욕 그쵸. 증시는 또 계속해서 거래를 하니까요. 그 부분도 좀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026년 증시에 대한 이야기 오늘 증시 인사이트 투자 노하우에 꽉꽉 담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 플러스는 SBS BGF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를 받아보실 분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을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마지막 거래일 하태리 캐스터와 함께 마감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2025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국내 증시의 종가가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화려하게 마무리되기보다는 마치 한 해를 정말 정리하는 듯이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연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가운데 코스피는 장 시작과 함께 4,200선을 내줬다가 곧장 회복했습니다. 종가를 기준으로는 0.15% 빠진 4,214선에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76% 내린 925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선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양 매도세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3,300억 원 넘게 팔아냈고요. 기관이 3,600억 원 넘는 순매도, 반면 개인만이 8,000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인이 3,100억 원 넘게 팔아냈고요. 기관이 1,900억 원 넘는 매도세, 반면 개인만이 5,300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모두 장중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종가를 기준으로도 최고가에 마감한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11만 9,900원, SK하이닉스가 65만 1,000원에 마감했는데요. 이 내년 업황 개선 기대감과 함께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또 삼성전자는 BMW의 전기차 모델 차량용 칩 공급을 시작한다는 소식과 함께 또 테슬라로부터 165억 달러의 대규모 수주를 확보해서 내년 3월에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을 정식으로 가동할 거란 외신 보도까지 전해지면서 추가 성장 전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3%대 하락세 나타냈는데요. 이 LNF가 테슬라와의 약 3조 8천억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사실상 종료하기로 했다고 공시하면서 2차 전지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악화됐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도 2%대 상승세 보여줬던 현대차가 오늘도 1%대 강세 나타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열릴 CES를 앞둔 기대감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투자 경고 종목에서 해제되면서 9%대 강세 나타냈고 또 어제 장 마감 이후 다연장 로켓 천무에 탑재하는 유도 미사일을 폴란드에 공급하는 5조 6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오늘 장 초반에 강하게 출발했는데 주가가 장중 빠지면서 0.8% 하락 마감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등장한 종목이 있죠. 바로 SK스퀘어인데요. 이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핵심 자회사인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 효과를 그대로 누리면서도 기관 투자자 규제 완화와 자사주 매입 같은 요인이 더해져서 SK하이닉스보다 주가 상승 탄력이 더 클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오늘 6%대 강세 시현하면서 시총 8위에 올라온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오늘 동반 약세 나타냈습니다. 모두 6%대 하락세 보였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주 역시 LNF의 악재에 따른 2차 전지주의 하락세에 함께 낙폭을 키워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강했던 알테오젠과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각각 1%대 하락세로 마감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형 제약 바이오주 일단 리가켄 바이오가 0.5%대 하락 마감했고요. 이외의 종목들은 상승세 그리고 삼천당제약은 보합 마감했습니다. 이제 2주 뒤에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이 제약 바이오주들이 신년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HLB가 3%대 상승, 코오롱 티슈진이 1%대 상승세 유지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 특징 섹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반도체 대형주의 온기가 관련 섹터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었습니다. 먼저 워트는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에도 장비를 공급하고 테일러 신규 파운드리에도 공급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어서 삼성전자의 테슬라 테일러팹 수주 관련 보도가 나온 이후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장 마감 기준으로는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면서 5%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종가는 7,340원이고요. 퀄리타스 반도체는 반도체 설계 업체인데요. 이 삼성전자의 차세대 DDR5 고속 D램 개발에 참여하면서 수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 강세에 시연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건설 관련주들도 강세였습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조직 개편 소식과 대형 건설사들의 역대급 정비 사업 수주 실적에 힘입어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정부의 강력한 공급 의지가 실무 조직 강화로 나타난 데다 또 내년도 수주 시장이 회복 국면에 진입할 거라는 전문기관의 전망이 더해지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오늘 상지건설이 19%대 강세, 동신건설도 13%, 일성건설도 11%대 급등세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환율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달러 원 환율은 9원 20전 오른 1,439원에 마감했습니다. 이 장 초반 하락 전환하면서 1,427원까지 내려갔던 환율은 최근 급락세에 대한 저가 매수세와 또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 그리고 엔화 약세에 따라 다시 장중 고점을 높인 모습인데요. 올해 우리 시장을 흔들었던 이 고환율 문제가 과연 내년에는 안정세를 찾아 유지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 흐름부터 특징 업종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어지는 자세한 시장 대비는 증시 인사이트에서 함께 보시죠. 지금까지 오늘장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폐장을 하게 되고 내년 1월 2일 오전 10시에 다시 개장합니다. 저희가 앞서서 내년에 대한 기대감은 남겨놨다고 했지만 그래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인데 네. 하락 마감하니까 좀 아쉬운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아쉬움이 있어야 또 사실 나중에 이제 기대감도 더 커지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좀 이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코스피는 올해 4,200선 지켜냈습니다. 그래도 달러원 환율도 1,440원대에서 등락을 보였는데요. 우리 증시 반도체 산업은 내년에 어떨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 강대권 라이프자산운용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일단 올 한 해 이야기부터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늘상 하게 되는 얘기가 다사다난이긴 한데 올해 지수 측면에서도 참 다사다난 그래도 끝으로 갈수록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강태균 대표님, 올해 국내 증시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제가 이제 직업으로 펀드 매니저가 된 지 올해가 딱 20년 차거든요. 20년 차요? 네. 근데- 동안이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예. 네, 뭐 20년 중에 가장 좋았던 한 해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 뭐 이거를 직업으로서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되게 행복했던 한 해였다고 볼 수 역대급이었죠.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아까 다사다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올해 시장이 크게 3번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이제 2,400으로 시작을 했지만 네. 4월 관세 개망이 나올 때마다 2,200포인트까지 빠졌으니까 처음에 1월부터 4월까지는 되게 좀 비관론이 좀 우세했었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4월부터 8월까지는 이제 2가지 드라이버가 동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정책 기대감에 따른 어떤 네. 그 증시의 뭐 지배구조 변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다 같이 올라가는 장세가 좀 있었고요. 8월 이후부터는 이제 AI가 갑자기 이제 막 예, 맞습니다. 디램 가격이 치솟아 올라가면서 그쪽으로 이제 시장이 쏠려가면서 오히려 반대쪽은 좀 소외가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양극화가 되게 심해졌던.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 해에 보기도 힘들었던 그런 시장의 변화가 맞아요. 한 3번에 걸쳐서 일어났던 현란했던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근데 늘 지배구조 개선이 주가의 본질적인 동력이라고 좀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코스피 결국에 4,000포인트 우리가 밟으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기업들의 실질적인 이 자본 배분 효율성이 가시적으로 정말 좀 좋아지기 시작한 거다. 어느 쪽으로 평가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시작이라고 좀 보셔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뭐 엄청나게 올해 주식이 뭐 70% 넘게 올랐지만 놀랍게도 한국 주식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제일 저평가된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어느 나라랑 국가를 비교를 해봐도 현재 한국 시장이 아직도 이머징 마켓 밸류에이션을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올해 시장에 2번의 변화가 있었었는데 4월부터 8월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AI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그 한국 주식시장의 자본 배분의 평가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8월 이후부터는 좀 시장에서 소외된 국면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시작하다 말았어요. 반영이 좀 되다 말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AI로 시장이 많이 부풀어 올랐지만 한국 시장의 어떤 지배구조의 변화에 따른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고 이제 시작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앞으로도 갈 길이 되게 많이 남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국내 증시 반도체가 상당히 부각이 됐던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자, 노 센터장님, 반도체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 증시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뭐 좀 미안할 정도로 너무 최근에 많이 움직여서 예. 다른 섹터 담당하는 애널트들이 좀 많이 한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반도체 쪽 저도 뭐 센터장 하고 있지만 요즘도 프레젠테이션 수요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수요. 예,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언제까지 더 고점 징후가 뭘지 뭐 그런 거 질문하는 분도 있고 또 실적이 정말 그렇게 나와 뭐 그런 질문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사실 이제 삼성이랑 하이닉스랑도 미팅을 해보면 그냥 시장에서 요즘 뭐 내년에 대부분 양사 모두 영업이익 100조 다 얘기하잖아요. 약간은 부담 느끼는데 그렇다고 엄청 부담은 느끼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거 제가 좀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역대급 이익이 내년에 나올 거고 그리고 반도체 전체적으로 본다면 뭐 HBM이 원래 견인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범용 디램이 그리고 일반 낸드까지도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고객들이 이제 장기 계약을 28년까지 요구하는 고객들이 많고요. 참고로 이 17년, 18년 때는 이제 우리가 롱텀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장기 계약을 제일 긴 고객이 9개월을 요구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한 2년 이상을 요구하는 고객들도 많아서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실적의 가시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내년 말까지는 일단 가격 하락 가능성은 일단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장기 계약을 요구할 때 이제 요즘은 이제 조금 더 저희한테 우호적인 게 가격에 대한 장기 계약은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물량에 대한 장기 계약만 그렇죠. 하자고 그렇게 제시를 해서 뭐 이런 부분들이 저도 뭐 지금 반도체는 27년 했지만 이런 일이 있어도 되나? 아까는 20년, 20년 이번에 과 27년 나왔습니다. 예, 27년 역대급이죠. 예, 이런 식으로 분기에 뭐 50% 중반씩 가격이 올라도 되나? 그리고 내년 1분기에도 이 오른 상태에서 또 20% 이상 오를 것 같고 내년 2분기에도 두 자릿수 상승이 예상이 되어서 자, 우리 기업들이 이번 기회에 어떻게 이 생기는 캐시플로우를 어떻게 네. 활용할까의 고민을 양사 모두 많이 하고 있다는 네. 거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 두 분의 업력을 합치면 한국 증시 역사가 돼요. 오. 네, 거의 50년 정말 가까이 되는 반세기. 시간입니다. 네. 네. 정말 시장의 체급이 커진데 반도체 역할이 좀 결정적인 것 같은데 요 반도체 관련해서 오늘 나온 이슈도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중국 공장으로의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승인 네. 관련 이슈도 있었잖아요. VU. 네. 요 오늘 나왔으니까 일단 이거 먼저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셨는지. 저희는 어차피 이제 핵심 공정은 다 한국에서 만듭니다. 지금 HBM을 필두로 해서 많은 제품들이 다 EUV를 통해서
양산을 하기 때문에 중국 공장은 이제 범용 메모리 공장이라고 보셔야 되고 또 삼성은 낸드 플래시만 있고 하이닉스는 이제 디램하고 낸드가 동시에 있긴 합니다. 네. 비록 그 인텔로부터 인수한 낸드 공장이긴 하지만 근데 저는 처음부터 이거는 가능할 거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징후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H200이라는 엔비디아 제품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 수출을 용인해 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일부 중국 메모리 기업들이 미국의 수출 제재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캐파 증설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증착 장비, 식각 장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레미스의 장비가 지금 중국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신 메모리, YMTC 그리고 SMIC 이런 기업들이 블랙리스트임에도 불구하고 네, 맞아요. 장비 이제가 이제 수출되는 걸 보고 물론 이제 그 별도 법인을 만들어요. 지분 관계가 없는. 근데 그걸 보면 우리 기업들이야 그 동맹국이잖아요. 동맹국에 중국에 있는 공장인데 하물며 무역 전쟁을 하는 그 중국 기업한테도 장비를 공급하는데 동맹국의 그 현지 법인 그리고 성수 공정이고 선단 공정도 아닌데 장비 제재가 불가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처음부터 그거는 기우였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저희는 뭐 당연한 프로세스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업황이 워낙 좋았어서 이게 사실 8월에 나왔던 뉴스였잖아요. VU 이 지위를 취소했다라는 게. 근데 업황이 너무 좋았다 보니까 이게 있었나 까먹을 정도였었는데 오늘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큰 이슈를 만들지 않을 것 같으세요? 계속 리뉴얼을 하면서 갈 것 같아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간다라고 행정적으로 좀 귀찮을 뿐이지 네. 그게 뭐 불가능한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국 블랙리스트 수출 제재 대상 기업들도 증설을 하는데 그 우방국의 중국 그렇죠. 법인에 대한 그 장비 업그레이드를 방해할 만한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큰 업황에는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나온 이슈라서 일단 먼저 여쭤봤는데 반도체 이야기 나온 김에 반도체 쪽으로 계속 이야기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내년에 반도체 이슈들, 키워드들, 추론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요. 자, 노 센터장님, 그러면 반도체 키워드 추론이라고 봤을 때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해서 좀 어떤 경쟁력 부분 충분하다고 보실까요? 추론은 어차피 이제 추론 학습은 주로 로직칩 하는 회사들의 영역이고요. 그렇죠. 근데 학습칩에는 이제 HBM이 많이 장착이 되고 그리고 일부 CPU에는 이제 모바일 디램까지, 소캠까지도 장착이 되는데요. 근데 추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래픽 디램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추론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추론에 들어가는 로직 칩에는 그래픽 디램이 많이 들어가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는 추론 칩에도 HBM을 탑재하는 기업들이 좀 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추론 시장이 이제 결국 이제 AI 에이전트 서비스가 기업들의 이제 좀 침투가 많이 된다는 거고 네.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서비스들이 많아진다는 건데 결국은 이제 정확한 데이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SSD한테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아직까지 그게 연결고리의 접점은 찾기는 쉽지는 않지만 추론 서비스가 앞으로 많아질 거기 때문에 일반 데이터 센터의 서버를 교체하는 수요가 올 9월부터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 동향을 보면 서버 디램 가격이 2배 오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서버 디램이 가격이 2배 오른다는 거는 일반 서버를 교체한다고 보셔야 돼요. 보통 이제 서버는 CPU를 교체할 때 디램도 같이 교체하는데 근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기존 한 5년 지난 일반 데이터 센터의 서버를 교체하는 이유가 교체 주기 때문에 교체하는 건지 아니면 추론 서비스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멀티모달 데이터 트래픽이 이제 AI 에이전트에서 생긴 게 사람이 하는 쪽으로도 트래픽이 서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교체하는 건지는 좀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제 이 인더스트리 전체적으로는 추론 때문에 일반 서버의 교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오. 내년 최소한 9월까지는 좀 네. 의미 있게 보통 일반 서버가 분기에 한 300만 대 수요거든요. 지금은 이제 360만 대에서 370만 대 네. 수요로 평상시보다 한 20, 30% 많게 수요가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 미국의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그렇죠. 서버 디램에 대해서 장기 계약을 하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한테는 추론이 어떻게 보면 우리 범용 메모리에 대한 교체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예. 유도하는 좋은 촉매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론으로 가는 이 과정이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업황에 더 도움을 줄 수 있다. 더 이제 디램의 수요도 더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어제였죠, 센터장님. 제가 리포트를 봤습니다. 삼성전자
예. 이제 고 정주영 회장의 명언 실현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고 이렇게 올려주셔가지고 네. 재밌게 읽었어요. 네. 근데 목표 주가를 14만 3천 원으로 예. 해주셨어요. TP를 14만 3천 원으로 봐서 예. 제가 다소 좀 의아했던 건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예. 목표 주가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잡지 않으셨나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밸류에이션은 제 개인 영역이라서요. 예. 나이도 많은데 너무 공격적으로 하는 거는 좀 나이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좀 네. 후행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실적 좀 후행적으로 확인하면서. 차근차근 올려가면서 예, 하여튼 뭐 예. 그거는 제가 오늘 이 순간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네. 그 우리가 정말 아직 내년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뭐 분명히 가능한 실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실적의 트렌드를 좀 보면서 밸류에이션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바로 다음 주에 이제 잠정 실적이 발표되기 때문에 여기서 영업이익이 얼마 나오느냐, 진짜 20조를 넘느냐 안 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으신가요? 일단 뭐 눈높이가 20까지 왔습니다. 1월 9일 날 아마 예. 예. 저도 CS 가 있는 동안에 발표하더라고요. 그래서 CS 가세요? 예, 업데이트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저희는 19.5조로 리포팅을 어제 했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다른 쪽 컨센보다는 약간 높은데 뭐 어쨌든 시장의 기대치가 많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메모리 반도체 실적을 모델링을 하면 ASP가 약간만 변해도 이게 엄청 변한다는 그쵸. 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면 야 너희들 뭐 이렇게 가볍냐 하는데 메모리 반도체 업종이 원래 가벼워요. 네. 가격이 뭐 5%, 뭐 10% 변할 때마다 이익이 정말 탄력적으로 그래서 뭐 그런 원재료 비중이 낮기 때문에 ASP 변화가 네. 수익성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변화를 주기 때문에 아마 뭐 좋을 때는 생각보다 좋을 거고 네. 나쁠 때는 또 생각보다 실망스러울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좋을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달러도 강한 상태라서 이게 반영이 돼서 더 높은 영업이익이 좀 찍힐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내년 전망에 대해서 앞서 이제 리포트에서도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흐름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증설을 지금 되게 타이트하게 하고 있잖아요. 예, 예. 늘릴 듯 안 늘릴 듯 이러면서 가고 있는데 이게 내년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양사 모두 고객들하고도 그렇고 시장하고도 소통하는 게 고객이 요구하는데 설비 투자를 뭐 당연히 늘리죠. 네. 다만 이제 늘리지만 또 이 기회에 또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게 중복 투자, 가행 투자 이슈가 일부 있습니다. 그쵸. AI 데이터 센터는 분명히 우리가 AI를 사용하고 있는 강도보다 더 많이 짓는 거는 맞거든요. 이제 그 이유를 우리 기업들이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설비 투자랑 그다음에 캐파 증설은 당연히 이어지는 거고요. 다만 그 강도가 수요보다 충분히 더 하느냐 그 부분은 저희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늘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좀 더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프라 쪽 투자는 많이 할 것 같아요. 클린룸까지는 세팅을 하고 다만 이제 실질적인 캐파 증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다. 뭐 양사 모두 똑같이 얘기를 해서 네.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안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모멘텀이 이제 보통 좋을 때 모멘텀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지금까지 캐파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증설하면 그때부터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맞아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상황도 좋지만 또 기업들의 스탠스도 좀 신중해서 네.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겪었던 게 있어가지고 네. 좀 보수적인 관점은 투자자 입장에서 모두 다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이제 센터장님과 반도체 업황 내년에 대해서 디테일한 것들 몇 분기 상고하죠 이런 얘기 좀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대건 대표님 이제 올해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빼고 우리나라 증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한데 소위 말하는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많이 해소됐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한국이 전 세계 제일 싼 증시이고 아직도 싸다. 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아직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AI 때문에 워낙 실적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주가가 오른 측면이 있고 아직 이제 여력이 좀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올해 메인 테마는 상법 개정이랑 세법 개정인데 그렇죠. 이게 실제 어떤 효과가 나올지는 이제 내년에 판가름이 좀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법 개정이 실제로 이제 모든 게 다 반영이 되는 거는 내년 6월 이후부터거든요. 그래서 27년 주총이 돼서야 이제 조금 더 이제 실현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세법 개정을 통해서 받은 이제 배당 분리과세 이런 효과들도 실제 배당을 받아보셔야 이제 예, 체감이 그렇죠.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내년에 좀 체감이 되면서 조금 더 구체화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올해 또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궁금한 포인트가 이제 상법 개정 그리고 세제 개편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면서 주가를 올린 것도 있겠죠. 근데 일단 수급이 올린 것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해석을 어떻게 하세요? 더 받을 밸류가 남아 있어 보인다라고 보십니까? 이제 수급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다면 사실 올해 되게 가파르게 올랐던 그러니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많이 파셨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팔았다. 이제 1년 전으로 저희가 시계를 돌아가 보면 예. 이제 2024년 12월 1년 전을 생각해 보시면 그때는 되게 비관론이 팽배했고 뭐 누구나 하던 말이 뭐 국장 탈출 지능순 이러면서 올해는 완전 반대였죠. 네, 한국 시장에 대한 비관론이 되게 팽배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 매물 자체가 되게 사라져 있다 보니까 올해 그만큼 주식이 탄력적으로 올릴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올해 수급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도 사실 본격적으로 샀다고 좀 보기가 어렵고 기관들도 주식을 많이 못 채운 기관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급 측면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이렇게 증시가 뜨거운 그 온도에 비해서는 약간 좀 더 냉정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계속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법 개정안 안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 이 부분도 있잖아요. 이게 주주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라는 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은 좀 약간 그 무늬만 상장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여전히 약간 좀 가족 경영 형태의 기능이 되게 많고, 그거 이제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사실 이사회라고 하는 거에 기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경영진이 일종의 대통령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사회가 국회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사회를 뽑는 주총이 일종의 이제 총선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주주들에 의해서 이사회가 만들어져서 이사회들과 경영진들을 감시하면서 주주 가치를 보호하는 형태로 가져야 되는데, 이제 한국은 이사회가 마시는 것처럼 거수기잖아요. 다 회장님 친구분들로 채워져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반쪽짜리 상장 기업이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렇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과거의 관행을 유지했을 때 이제 주주들이 그거를 이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마침내 생긴 거고요. 이제 몇십 년 만에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한국 시장의 정상화, 이제 좀 상장 기업다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발을 띄웠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근데 다 전반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보려면 내년 6월 이후부터가 가셔야 되는 거죠. 지금부터 이미 시작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당장 26년 3월 추천만 보시더라도 과거랑은 다른 뉴스들을 좀 많이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27년, 28년 가면 더 커질 거라서 뭐 지금 저희가 HBM 얘기, AI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네. 반도체는 업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업황이 안 좋았을 때 다시 코스피가 2천 갈 거냐. 뭐 그런 것들은 지금 이제 올해 만들어진 3법이나 지배구조 개선들이 얼마나 온고잉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미 시작이 됐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치 투자 개념으로 봤을 때 이 가치주들의 개념이 사실 뭐 되게 넓잖아요. 내년은 혹시 어떤 키워드를 중점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내년에는 저희는 이제 캐치업이라는 그런 이제 뭐 말하는데 좀 드리고 있는데요. 예. 사실 이제 한국이 이제 막 이륙을 했잖아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빨리빨리 경쟁자들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뭐 하이닉스와의 기술차를 빨리 좁혀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TSMC와의 격차를 줄여야 되고. 추격자의 개념. 네. 그리고 뭐 현대차는 이제 빨리 이제 뭐 테슬라와의 격차를 줄여야 되고, 예. 뭐 네이버 두나무는 코인베이스랑 격차를 줄여야 되고, 이렇게 약간 좀 뒤쳐져 있는 기술, 뒤쳐져 있는 밸류에이션들이 빨리빨리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한국 시장 여기서 더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설명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재미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힌트가 좀 나오고 있는 업종이 있으십니까? 일단 지금 뭐 업종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네. 여전히 AI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시. AI 중심으로 AI 보는 중심으로.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사실 세계 경제는 약간 좀 늙은 사이클입니다. 사실 그 AI나 데이터 센터 관련된 투자를 제외하고 놓고 본다 그러면 나머지 영역은 그렇게 과히 좋지 못하고요. 사실 그렇죠. 미국 중심으로 놓고 본다면 호황이 거의 10년 가까이 지속됐기 때문에 약간 후반기 사이클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AI 쪽에서 뭐 버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죠. AI가 버블이면 이제 그냥 전세 경제가 버블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어.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중심이 되어 있는 주력 섹터를 중심으로 하시고 약간 주변 섹터는 좀 나중에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캐치업 해서 막 지금 그 주도 업종에서 2등과 3등이 1등을 쫓아가는 게 뭐가 있을까 막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센터장님 삼성전자가 바로 생각났습니다. 아, 예.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도 지금 따라가야 되는 네. 그리고 파운드리에서도 네. TSMC도 따라가야 네. 되는 예. 그런 건데 앞서 캐치업 얘기 좀 들어보셨을 텐데 예. 삼성전자 여기 딱 부합하지 않습니까? 부합되고요. 사실 뭐 HBM 뭐 메모리 1등이었다가 네. HBM에서 많이 좀 이상이 훼손이 됐는데 그래도 역시 잘하던 분야였기 때문에 그래도 그쵸. 빨리 캐치업이 그래도 되는 것 같고요. 특히 HBM
4부터 저희도 예상을 했는데 맞아요. 다행히 좀 노력을 좀 한 것 같고 물론 아직 평가를 완전히 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의미 있게 공급하는 걸 확인하고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3 때 느꼈던 그 여러 가지 얘기보다는 지금은 좀 더 우호적으로 변한 건 맞고요. 다만 삼성 내부적으로도 여전히 내부적으로 경계하는 그런 모드가 있어서 그거는 그나마 긍정적인 것 같고요. 이제 파운드리 쪽인데요. 저도 뭐 오늘도 그 관련된 내용 자료를 한번 냈고 어제 삼성 리포트에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3나노 말씀이시죠? 일단 네. 그 TSMC 2나노 좋습니다. 수율도 좋은데 다만 이제 우리가 미세 공정 전환을 하는 이유는 이제 성능을 높이고요. 퍼포먼스를 높이고 그다음에 파워 컨섬션을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칩 사이즈를 좀 줄이는 PPA 개선을 위해서 TSMC도 그렇고 뭐 핀플렉스 공정이라고 TSMC는 부르는데 그런 노력을 하는데 근데 이번에 TSMC 2나노 제품이 PPA가 생각보다 개선이 안 됐다는 소문이 많이 있습니다. 대만 쪽에서. 그러면 PPA 개선이 덜 되면 웨이퍼 가격은 오르고 반면에 성능은 생각보다 PPA가 안 되면 그 고객들이 그러면 그 칩을 안 쓰겠죠. 네. 결과적으로는 ROE가 좀 덜 나올 수가 있습니다. TSMC가. 근데 반면에 삼성은 뭐 저희가 아직 확신하기는 힘들지만 엑시노스 2600이 이제 세계 최초로 2나노 공정이고 또 생각보다 이번에는 특히 방열하고 가전압에 상당히 초점을 많이 맞췄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좀 왜냐하면 그때 좀 아픈 기억이 있었지 않습니까? GOS라고. 아우, 예. 예. 그래서 그런 아픈 기억을 이번에 많이 해소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고 그리고 생각보다 수율이 좋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물론 뭐 최종적인 내용은 내년 갤럭시 S26 나올 때 확인이 되겠지만 근데 그러면 왜 삼성은 생각보다 소프트 랜딩을 할까? 3나노에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초기에. 네, 맞아요. 소프트 랜딩을 하는 배경은 이제 결국 트랜지스터가 3엔에 들어있는 게이트 오라운드를 3나노부터 적용을 한 거죠. 네, 그게 이제 약간의 러닝 커브 역할을 하는 것 같고 반면에 TSMC는 수율은 생각보다 좋은데 반면에 PPA가 이제 생각보다 개선이 시장 뭐 고객 스타들의 요구 대비 덜 개선된 배경을 찾아보면 이게 3나노까지 TSMC는 이제 3D 핀펫이었거든요. 네. 2나노부터 이제 게이트 오라운드 3면에다 트랜지스터를 직접 하는 구조다 보니까 천하의 TSMC도 약간의 학습 곡선이 좀 필요한 단계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일시적인 상황일 수는 있지만 삼성의 2나노에 대한 신뢰가 좀 올라가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이 2나노가 엑시노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장 이제 테일러팹 투자도 내년에는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 이제 27년에 테슬라의 AI6가 2나노거든요. 네. 그러면 이 엑시노스 2600에서 생기는 경험을 테슬라의 AI 칩에서도 좀 접목을 시킨다면 뭐 거기서 생기는 트랙 레코드도 중요하지만 이제 다른 티어1 고객을 유혹할 수 있죠. 그렇죠. 퀄컴이든 이런 기업들도 왜냐하면 퀄컴 입장에서 TSMC는 애플보다 중요한 고객이 아니에요. 그리고 TSMC한테 지금 제일 중요한 고객은 엔비디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고객들은 뭐 웨이퍼 가격이든 그다음에 전체적인 어쨌든 그 부킹이든 이런 거 있어서 약간의 좀 섭섭함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물론 TSMC는 잘 맞춰주겠지만, 근데 그런 차원에서 삼성의 부활을 좀 원하는 고객들도 있다는 거. 근데 맞아요. 그 시점에 삼성이 뭐 그동안 워낙 파운드리에서는 저희도 많이 실망시켰기 때문에 예. 제가 완전히 아직까지 낙관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조심스러운 변화가 나타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네. 아까 캐치업 관점에서 네.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캐치업 관점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센터장님께서 제가 타방송에서 상고하죠. 반도체인지 이제 코스피일 것 예, 같아요. 예, 저희 근데 코스피로 코스피나 얘기를 반도체나 했고요. 뭐, 예. 상고하죠. 같은 예. 흐름으로 갈 것 같은데 예, 예. 저는 이제 상고는 지금 하반기 흐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어지니까 예.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하저가 결국에 예. 어떤 요인으로 좀 내려가는지가 궁금합니다. 밸류가 부담된다라는 포인트일까요? 그거보다는요, 모멘텀이 보통 메모리 반도체 기업은 보통 바텀이 언젠가 하면 메모리 가격 낙폭이 한 자릿수로 좁혀질 때가 바닥이거든요. 예. 반대로 이제 고점이 언젠가 하면 메모리 가격 상승률이 네.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이다가 한 자릿수 상승세로 바뀔 때가 사실 지금이 두 자릿수인데. 지금은 계속 내년 2분기까지 네. 두 자릿수 상승할 것 같고요. 내년 2분기까지. 예.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고객 입장에서도 가격이 너무 부담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2배 이상 오른 가격에 네. 그거를 가지고 세트 제품을 만들면 고객이 과연 살까? 살 것이냐. 예, 그게 다 의심.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소비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펙 다운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용량을 좀 덜 넣어서. 가성비로 가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컨텐츠에 부담을 주는 거고, 반면에 이제 지금은 인프라가 여전히 뭐 저희가 최근에
뭐 일부 연구기관이지만 내년에 반도체를 1조 달러로 보거든요. 근데 TSMC가 올 상반기에 예상한 게 2030년에 1조 달러로 예상을 했어요, 반도체를. 근데 거의 4년을 앞당길 것 같고요, 지금은. 근데 AI 인프라는 그래서 저는 가격보다는 그냥 그래도 가격보다는 장기 경쟁력을 위해서 계속 투자를 많이 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소비자 제품은 그런 가격이 너무 오르면 당연히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하반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체크해야 될 거고 두 번째 제가 아까 뭐 일반 서버를 말씀드렸는데 네. 저희도 이게 정보가 많지 않다 보니까 뭐 미국 클라우드 회사들의 전체적인 동향을 파악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생산은 대만에서 하거든요. 대만의 ODM 회사들의 동향을 체크해 보니까 일단 상반기까지는 분기에 한 370만 대씩 만들고요. 하반기는 좀 꺾이는 거로 일단은 숫자는 보이는데 그거에 대한 그 한마디로 말해서 신뢰성은 약합니다. 그건 시간을 두고 봐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그게 맞다면 가격 상승률이 둔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는 서버 디램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다가 네. 하반기에는 이제 한 자릿수 상승으로 변하면 우리 기업도 실적은 좋겠죠. 다만 이제 주가의 모멘텀 면에서는 좀 제가 상고하다가 이게 주가의 의미지 실적의 의미는 아닙니다. 참고로. 맞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모멘텀이 하반기에는 좀 불확 변수도 있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뭐 주가 관점에서 그렇다면 이게 피크아웃의 의미도 조금은 내포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적이 피크아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주가는 이제 주가만 좀, 피크아웃으로. 피크아웃보다도 확인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상승 탄력이 반도체가 둔화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마이크론 실적 발표 때 아마 콩콜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 2분기까지 좋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계속 좋다 보면은 기저가 생기다 보니까 부담이 생겨나서 아마 그런 포인트로 좀 말씀을 해주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고객들 입장에서도 서버는 그냥 투자하기는 합니다. 뭐 원가, 뭐 그런 그렇죠. 버짓 이런 거 안 따지고 하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오르면 맞아요. 그다음부터 구매하는 쪽도 속도 조절을 얘기할 수 있고 그게 이제 2018년에도 이미 우리가 한번 4분기 가격 하락 예상한 데가 없었거든요. 7월 달까지만 해도. 근데 실제로 4분기에 가격 하락을 했고 그래서 2년간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면 그다음부터는 좀 뭔가 구매에 있어서 좀 변화도 좀 보이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긴 해요. 제가 예. 지금 급하기 때문에 서로. 그렇지만 탄력은 상승 그러니까 가격 상승 탄력은 네. 조금 변화 요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점검하자 그런 네,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뭐가 됐든 내년에 우리가 시장을 접근할 때에는 한 손에는 이제 반도체는 무조건 좀 챙겨가야 되는 거 있습니다. 바벨 전략으로 갔을 때 이 한 손에는 뭐를 갖고 가야 되냐? 오늘 저희 방송에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치주 관점이 상당히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보셨을 때 저는 가치 투자라고 한다면 사실 이 개념이 기업이 현재 가치보다 더 낮은 가격이 있을 때 이걸 매수하는 걸 우리가 가치 투자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달리 말하면 소외주, 소외 섹터에 대한 관심을 가져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올해 2025년 시장 보면은 소외주 투자했으면은 정말 계속 소외당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내년은 좀 어떨까요? 요새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뭐 K자형 경제라고 해서 K자형. 네, 맞아요. 네. 딱 맞죠, 그 말이. 올라가는 건 계속 올라가고 예. 떨어지는 게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뭐 저도 이제 소외주를 굉장히 뭐 좋아하는 편이고 오랫동안 가치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소외주 딴 좋아하세요? 종목에 대해서는 네. 또 뭐 제가 이제 정평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 내년까지도 요 K자형 경제가 바뀌어질 거라는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소외주도 워낙 최근에 많이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많이 빠지면 뭐 단기간에 20-30% 금방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보시면 그 뒤에 다시 또 주가가 복귀하는 경향이 좀 맞아요. 순환매로 있거든요. 돌리다가 한번 들어 올리고 다시 내려가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성장주, 가치주 구분을 되게 많이 하시지만 저는 되게 낡은 개념이라 생각을 하고 사실 가치가 없는 성장주는 위험한 거고 네. 성장하지 않는 가치주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소외주도 기본적인 기업의 본원의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의 상승 모멘텀이 없이는 좀 주가가 단기적인 반짝하는 그런 움직임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화학이라든가 철강 이렇게 좀 올해 많이 소외받았던 종목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직까지는 거기가 네. 성장성이 지금 조금 어렵잖아요. 네, 일단 근본적으로는 뭐 지금 우리나라가 뭐 올해 되게 좋았던 반도체라든가 뭐 조선, 방산, 원전 이런 기업들이 갖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소외주 영역 섹터가. 네. 그러면 뭐 일시적인 업황에 따라서 실적이 개선될 수는 있어 보이겠지만 이게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계속 의심할 것이고 그러면 주가의 변동성은 뒤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도한 소외주로 네. 가시는 거는
그 약간 이제 이렇게 랜덤하게 돌리듯이 그쵸. 한번 얻어 걸릴 수는 랜덤박스도 있지만 아니고, 네. 네, 좀 지속적인 성과를 담보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 기존에 어느 정도의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있는 쪽에서 바벨 전략을 추구하시는 게 그렇죠.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 반도체도 좋았지만 올해 좀 리레이팅이 나왔던 좀 업종들이 뭐 금융사라던가 그렇죠. 주주사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쪽 업종들 보시면 아직도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낮은 상황이고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뭐 갖고 있는 주식들에 비해서 뭐 시가총액이 반도 안 되잖아요. 예. 근데 그런 종목들이 이제 상법 개정이나 뭐 배당 분리가세 이런 것들 혜택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오.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사실 금융주는 뭐 우리나라 금융주가 워낙 성장이 없어서 오랫동안 되게 소외를 많이 받아왔었었는데 지금 내년에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뭐 생산적 금융이라던가 네. 뭐 그다음에 이제 뭐 국민성장 펀드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금융기업들의 성장성을 오랜만에 조금 회복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금융기업 얘기를 하셔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치주 중에 최고가 뭐야 하면 아마 저는 메리츠 금융지주를 떠오르시는 분들이 네.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진짜 주주가치에 신경을 정말 많이 쓰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이제 금융주들도 여기를 좀 따라가서 벤치마크를 하면서 갈 거라고 좀 보시나요? 이미 되게 많이 카피해서 따라하고 계세요. 어.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정말 메리츠 금융지주가 큰 역할을 하셨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지 그쵸. AI가 아니더라도 뭐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셔서 뭐 메리츠 금융지주가 자사주를 많이 매입했고 그다음에 감액 배당이라고 해서 이제 세금이 없는 배당 이런 것들을 많이 선도적으로 추진하셨었는데 지금 뭐 다른 금융지주 회사들도 감액 배당, 자사주 매입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빨리 따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그 주주 환원의 모델들이 다양한 기업들을 좀 확산되고 있는 흐름이라고 그렇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최근에 보면 조선 방사는 조금 보수적으로 입장 바뀌신 것 같던데 피크아웃이라고 보시는 걸까요? 아까 센터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었는데 사실 실적의 피크아웃이 아니라 주가의 모멘텀이 주가의 돼야 될 수 있다. 피크아웃. 뭐 저도 비슷한 관점이고요. 약간 이제 시장을 바라보다 보면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위화감이 들 때 같은 것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원전이라든가 전력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PER로 뭐 25배, 30배를 받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한참 얘기했던 하이닉스는 PER이 6배, 7배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AI 데이터 센터 버블이 끝나면 전력기계도 끝나는 거거든요. 네, 어차피 다 이게 한 패키지로 묶이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이클인데 모는 되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되게 영원히 갈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렇죠. 모는 언제 끝나 이렇게 이제 걱정할 때가 있어요. 예. 근데 지금처럼 그렇게 양극화된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선방산, 원전, 전력기계 뭐 이런 것들 올해 되게 좋았고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수주가 내년에도 후년에도 좋을 것은 굉장히 확실시되고 있지만 네. 어떻게 본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낙관은 되게 많이 뻗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사실 이런 그 연결되어 있는 다른 섹터에서는 오히려 의심의 벽이 되게 많이 누적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지금은 조금 이미 많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소외주 관점에서 오히려 실적이 잘 나오고 뻔한데도 소외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대표님 올해 좀 많이 올랐던 게 특히 하반기에 우주항공 많이 올랐었고 올해 내내로 보면 로봇도 좀 잘 갔던 것 같은데 두 테마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되게 오래간의 롱텀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저는 네,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올리는 거에 100% 동감합니다. 네, 근데 필요한 기술력이 맞아요, 그거는. 네, 근데 아주 근데 먼 그쵸. 미래의 일이고 사실 뭐 투자에는 여러 가지 방법론은 있습니다만 제가 믿는 투자 방법론은 기업의 본연의 경쟁력을 믿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말했던 다른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우수한 기업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우주항공이나 이런 부분들은 꿈은 크고 미래가 열릴 것은 굉장히 이렇게 보이지만 이 영역 안에서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나? 그리고 본인들만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나 보면은 네. 뭐 로봇도 마찬가지고 중국이 너무 잘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말씀 주신 김에 요거는 한번 딱 짚어보고 시클리컬 이야기 아까 잠깐 해주셔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달러 위안화가 7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 때는 이 7이 깨질 때도 있어가지고 야 위안화 강세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산업에서는 화학, 2차 전지, 뭐 태양광 오히려 올해 내년에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업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엄청 싸기 때문에 가치 투자 관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바닥은 좀 통과했다고 바닥은 보여집니다. 통과했다? 네, 예. 네. 그리고 중국 쪽에서 뭐 아까 환율도 말씀하셨지만 중국 요새 뭐 반내권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과잉 공급이 일어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중국 내에서 구조조정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작년 재작년에 봤던 것처럼 터무니없는 가격에 덤핑이 나온다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좀 자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내 기업들 실적은 바닥은 통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 업종들이 갖고 있는 본연의 경쟁력이 네. 아직까지는 회복돼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뭐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좀 네. 배틀을 좀 짧게 잡고 알겠습니다. 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반도체 쪽으로 센터장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HBM을 봤을 때 흐름이 좀 어떨지 궁금합니다. 뭐 디램 가격이 HBM에도 반영이 되고 있어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는 있는데 관련 주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한미반도체, 뭐 PSK홀딩스, 리노공업 이런 데인데 여기는 주가가 오히려 좀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미리 좀 선반영이 됐다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 소부장은 제가 담당을 안 해서 아, 오늘 그러시군요. 좀 많이 예. 의미 있게 언급드리기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HBM이 이제 원래는 범용 메모리 가격이 많이 오르는데 HBM3 가격은 뭐 소폭 하락 그런 걱정도 있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게 HBM을 뭐로 만드냐? 디램으로 만들거든요. 근데 원가가 되는 디램이 급등하는데 당연히 만드는 패키징 된 제품도 원가가 올라갔으면 단가에도 반영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접근인데 시장에서 약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은 기가비트로 보통 우리가 메모리 가격은 계산을 하는데 네. HBM이랑 이제 서버 디램이랑 한 5배 이상 차이 났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많이 좁혀지긴 했지만 그래도 만드는 제품 가격이 두 배 오르면 그거로 단을 쌓는 제품도 가격은 떨어지면 안 되겠죠. 예, 그래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이제 가격 협상을 우호적으로 하면서 양사 모두 이제 HBM의 이제 마진도 시장 예상보다는 좀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그 장비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은 좀 신중한 모드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TSB라고 해서 우리가 캐파 증설을 하거든요. 근데 시장 예상보다는 뭐 아주 공격적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근데 저도 자세히 소부장에 대해서 오늘 언급드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센터장님 앞서서 제가 뭐 내년 반도체 키워드 뭐 추론 뭐 말씀을 먼저 드리긴 했었는데 센터장님이 생각하시는 내년 이 반도체 키워드 자체 저희가 뭘로 잡아가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저희는 여전히 AI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고 데이터 거기에 센터.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 색깔에 대한 고민들이죠. 예를 들면 뭐 약간 한국 주식하고는 좀 아주 밀접한 건 아니지만 엔비디아를 보는 시각들도 최근에 뭐 엔비디아가 뭐 구글의 아이언우드 나온 이후로 경쟁력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엔비디아가 더 강한 색깔들을 많이 입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 렉 비즈니스를 되게 많이 해요, 거기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가 지향하는 그 렉 디자인, 그러니까 GPU, CPU, 그다음에 우리 네트워킹 스위치 AG까지 다 하나로 싱글 렉에 한마디로 다 이제 구체화시키는 그거에 대해서 네. 많은 기업들이 흉내를 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AMD가 이제 헬리오스 프로젝트가 엔비디아를 복제하고 있고요. 아마존의 그 울트라 서버도 거의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자체 뭐 CPU, GPU 그다음에 네트워크 스위칭을 같이 집적한 넥 솔루션을 하는 거. 두 번째 추론 쪽도 최근에 엔비디아 그락도 인수를 200억 불 시도하지만 그 이외에 또 다른 솔루션도 되게 많아요. 내년에 나올 루빈 CPX 같은 경우에는 그 제품도 뭐 그러니까 100만 토큰을 생성하기도 하지만 그 추론칩하고 학습칩을 한 싱글렉에 붙여버리는 거. 이건 엔비디아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각의 조그만 거 가지고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다양한 라인업을 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AI 반도체 모멘텀이 여전히 내년에 유효하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가 이제 결국 이제 스타게이트가 오픈 AI가 어떤 식으로 펀딩하느냐가 저는 내년에 전체 반도체 펀딩을 어떻게 하느냐. 왜냐하면 지금처럼 뭐 올해까지는 아마 투자를 스타게이트도 하고 소프트뱅크는 또 오픈 AI한테 같이 하고 직접 있죠. 300억 네. 불을 또 따로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거 할 때 상당히 좀 긁어 모아서 투자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게 이제 자꾸 보이면 향후 투자에 대해서는 좀 의심하는 시각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년 키워드까지 모두 살펴보면서 증시 인사이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근창 센터장, 강대건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산타랠리 새해 앞두고 제동이 걸렸습니다. 뉴욕 증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시장을 움직일 만한 뚜렷한 재료가 부족했던 가운데 새해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포지션 정리를 더 비중을 두는 분위기입니다. 마감 상황 보면 다우 0.51%, 나스닥 0.50%, S&P 500 0.35% 빠졌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 엔비디아는 1% 넘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로크와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 이후 1% 넘게 올랐지만 그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알파벳은 구글의 제미나이가 1년 동안 시장 점유율을 3배 이상 끌어올렸음에도 이 전반적인 빅테크 차익 실현 흐름 속에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애플은 홀로 소폭 상승했는데요. 웰스파고는 중국의 핸드폰 시장 점유율 확대로 애플에 대한 매수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시면 브로드컴은 엔비디아 하락세와 함께 0.78% 빠졌고요. 메타는 오늘도 0.69% 내렸습니다만 AI 에이전트 기업 매너스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테슬라는 3% 넘게 빠졌는데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개발이 계속 지연되면서 우리나라 배터리 소재 공급업체 LNF와의 계약이 99% 감소했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방어적 성격인 버크셔와 일라일리는 소폭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빅테크들 빠졌는데요. 각 기업별로 이 호재들도 나온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멈추면 다시 추세적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올해 많이 오른 귀금속 시장에 언제 조정이 나오나 했는데 오늘 온 것 같습니다. 장중 금은 4% 넘게 빠졌고 은은 10% 넘게 급락해 이 2020년 이후 최대 1일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투기적 세력이 몰리며 나온 이 차익 실현 매물과 연말 특유의 낮은 유동성이 겹쳤고 또 CME 금속 선물 계약에 대한 증거금 요건을 인상하며 레버리지 청산을 키운 게 이 귀금속 시장의 하방 압력을 키웠습니다. 다만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금 1% 올랐고요. 은도 5% 넘게 상승 보였습니다. 국제 유가는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두되며 상승했다가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러시아는 간밤 우크라이나가 푸틴 대통령의 관절을 향해 드론 공격을 했다고 주장하며 평화 협상을 다시 검토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 협상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변동성이 커지는 걸로 보입니다. WTI 브렌트유 모두 0.02%, 0.03%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종목 리포트도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인텔의 지분 4%를 매입했습니다. 투자 규모는 약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2천억 원 규모에 달하고요. 주당 23달러 28센트에 매입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투자가 단순 재무적 투자가 아닌 전략적 투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분 매입 핵심은 기술과 생태계인데요. 인텔은 데이터 센터용 CPU에서 사실상 표준처럼 쓰이는 이 아키텍처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엔비디아는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하고 또 인텔은 투자금을 수혈해 자금난 해소하는 게 윈윈 거래라는 겁니다. 다만 이번 거래에 파운드리 계약은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즉 당장 생산을 맡기는 구조는 아니지만 향후 협력 가능성을 열어둔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인텔 주가는 1% 넘게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엔비디아의 투자를 인텔에 대한 신뢰로 받아들인 모습입니다. 반면 이번 계약에 우는 기업도 있었는데요. 바로 엔비디아가 그간 GPU 전량을 담당했던 이 TSMC입니다. 최근 대만 지진까지 겹치면서 이 생산 차질 우려와 함께 이 공급망 리스크가 다시 부각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인텔 투자 소식은 공급망을 한 곳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도 해석됩니다. 정리해보면 엔비디아는 AI 경쟁에서 이 공급망을 확보하고 나섰습니다. TSMC 의존도는 완화하고 인텔과의 장기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는 AI 시대에 맞춤 공급망 재설계의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 주요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ADP 주간 고용 변화 보고서와 12월 시카고 연은에서 나오는 PMI가 나오고요. FOMC 의사록도 공개됩니다. 이 회의록에서는 내년 1월 연준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추가적 단서가 될 텐데요. 2025년 내내 이어졌던 이 연준의 내부 의견 차이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 같은데 현재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약 80%가 다음 달 연준이 금리를 유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전략이었습니다.
뉴욕 증시에는 산타가 이미 다녀가서 다시 오지 않는 건지 간밤에도 영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거래량도 한산하고 연말이라 그런지 차익 실현을 하면서 포지션을 정리한 듯한데요. 올해 마지막 거래일에는 산타가 와 줄지 국내 증시에서 주목해볼 특징과 업종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은 훈훈한 말로. 네. 예, 머리 염색 잘하셨네요. 예. 예? 머리 염색 잘하셨어요. 머리 염색이요? 아니 티가 나나 저는 보네요. 알아보지도 못했는데 되게 센서티브하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잠깐 미술을 해서 미적 감각? 관찰력이 좋습니다. 야, 3주 전에 한 걸. 3주 동안 못 알아봐서 죄송해요. 그러니까요. 3주 전에 한 걸. 3주 전에 했는데 저도 지난주 못 알아봤고 네. 오늘 저 밖에서 보는데 갑자기 눈에 띄셨나 네, 봐요.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염색은 그렇고. 근데 미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지금 조금 지수의 분위기는 안 좋았잖아요. 미증시 또 우리 증시 양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뭐 요즘에 이렇게 깊게 보실 필요가 없는 장이에요. 깊게 볼 필요가 없다. 예, 연말은 그냥 다 이게 뭐 기계란 내려놓고? 개인들만 매매하고 있는 장입니다. 좀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오르면은 오른 대로 좋게 얘기하는데 하락하면은 아유 신경 안 써도 돼요. 이런 것 같아요. 의미 있는 수급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일부 악재 있는 종목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대응을 하겠죠. 맞아요. 물론 이제 컴퓨터만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당번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모두 당직 보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뭐 휴가가 있는 사람한테 연락하면 야 이거 빨리 팔아 이렇게 하겠죠. 예. 예, 그 정도의 매매지. 지금 뭐 오늘은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냥 관성대로 가는 모습이었고 미국 시장도 보면은 어제 좀 빠졌는데 그렇다 할 방향성이 없죠. 이렇다 할 방향성이 없습니다. 뭐 엔비디아는 좀 빠지고 마이크론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막 중구난방이었죠 어제. 예, 테슬라는 또 요즘에 좀 빠지고 있고. 네. 예, 테슬라는 좀 빠져도 되죠. LNF랑 계약한 거 취소한 거 보니까 좀 신뢰가 없는 기업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세요? 예, 소송을 걸든가 해야지 그거. 예. 계약서를 써놓고 그렇게 바꾸면 안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테슬라의 이제 전기차 사업이 뭐 로보택시 사업이 생각보다 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로보택시 기대 너무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나와서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 예, 그게 아마 한 2, 3년 걸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너무 먼저 반영을 한 경향이 있다. 테슬라 주주분들이 들으시면 또 화내실 수 있는데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일론 머스크의 말은 항상 계속 기다려야 한 2, 된다. 3년 정도 그쵸. 네, 당장 된 것처럼 얘기하면 2, 3년 기다려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뉴욕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그냥 뭐 개인들이 좀 호재 있는 쪽으로 좀 몰려가서 좀 매매를 하고 여전히 기관과 개인 뭐 외국인들은 그냥 프로그램 매매 정도 그다음에 간접 펀드 따라서 이제 선물 옵션 거래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 형태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LNF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뭐 국내 증시, 뭐 지금 뭐 미국 증시 얘기도 같이 하는 거좀 엮여 있다 보니까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제 이제 그 3조 원대가 967만 원인가 이게 도급이 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미 공급이 됐고 계약서를 딱 봐서 이제 공급한 물량을 보니 3.8조 원은 안 갖고 937만 원만 팔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뭐 일단 이제 정정 공시를 한 걸 보면 네. 이제 LNF는 저걸 어떻게 변명을 할지 앞으로 조금 더 이제 해석이 필요할 것 같긴 뭐 한데. ESS 얘기를 계속 뭐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차전지 쪽은 우리가 ESS로 올라왔잖아요. 최근에. 예. 네. 근데 지금 빠지는 것들의 대부분의 이슈는 다 자동차 이슈예요. 그렇죠. 2차 전지. 예. 자동차는 원래 안 좋았습니다. 음. 예. 그냥 미국 시장 자체가 전기차 포드도 포기하고 GM은 좀 이제 내가 전기차를 만드는 방법을 좀 알겠다. 이 정도 얘기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 올라왔던 모멘텀과 다른 모멘텀으로 빠지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런 큰 악재가 생기면 조금 오랫동안 좀 사람들이 의심이 많이 생겨요. 예, 그러면 당장의 반등은 좀 어려울 수 있죠. 네. 대신에 이제 쌍바닥 찍고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지난주에 LG에너지솔루션하고 포드 계약 취소, 철회와는 이번 건은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그죠? 있습니다. 테슬라 물량이 그게 ESS 물량이었을 수도 있죠.
예, 근데 이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ESS용으로 여기 LFP 배터리를 만든 적이 없죠 아직. LFP로 ESS를 만든다. LFP용 양극재를 아직 생산한다고 했지 양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매출이 잡혔다라는 거는 기존의 이제 양극재겠죠. 네, 3원계 양극재 관련된 것들이 이제 취소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궁금한 건 이번에 그 테슬라가 배터리 그 4680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지금 NCM 하이니켈계 말고 LFP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업종의 배터리도 넘어간다라는 이야기 뭐, 때문에 이 계약이 좀 줄어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직접 생산하려고 했는 건지 네. 아니면 뭐 LG 쪽으로 밀어줄지 뭐 아니면 뭐 삼성 쪽으로 밀어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제 LFP용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지금 잘 만들 수 있는 데는 CATL밖에 없어요. 네. 예, 근데 CATL 거 갖다 쓸 수 있을까요? 중국 팩토리는 가능한데, 되죠. 예, 미국에서는 안 되죠. 네.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은 테슬라가 좀 명확하게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LNF 입장도 사실 좀 난처하겠죠. 예, 이제 이거를 근데 왜 애널리스트들은 크게 안 보냐면 원래 어차피 기대 안 했던 데다 거기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LFP 양극재 양산 쪽에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 LNF는 뭐 굳이 나쁠 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더 분명하게 얘기해 주기 전까지는 이 사태가 뭐 다른 기업으로 불똥이 튄다거나 하는 거는 알 수 없는 일인 그 건가요? 이제 뭐 다른 기업은 뭐 이제 그런 거죠. 테슬라가 다른 데랑 또 계약을 할 수는 있죠. 새롭게. 예. 그러면 이제 그 진상이 드러나겠죠, 그죠? 예. 뭐 테슬라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래도 근데 어차피 연결되어 LG 에너지 있잖아요. 솔루션도 이제 LG 화학 것도 봤지만 LNF 것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680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데는 지금 여전히 LG 에너지 솔루션밖에 없고, 예, 4680도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 사이버 트럭 생각해 보시면 네. 되게 잘 팔릴 것 같았는데 그러나 난관에 얘기 부딪혔고. 쏙 들어갔죠. 예. 지금 그러면서 갑자기 뭘 얘기하냐면 로보택시 자꾸 얘기하는 거죠. 예. 여기서 난관에 부딪히니까 그래서 더 상대적으로 로보택시를 일부러 더 부각시키는 것도 있나요? 그렇죠. 지금 전기차 판매 자체가 지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 부분을 상쇄시키려면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줘야 예, 테슬라, 일론 머스크 주가 관리는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주주 입장에서는 좋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싹 뉴스를 뉴스로 덮는 그걸 가능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 전기차 수요 회복에 대한 어떤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 2차 전지 섹터는 아예 그냥 피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안에서도 좀 종목을 골라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냥 자동차는 그냥 지금 아무리 그래도 전기차가 성장은 해요. 근데 이제 시장이 원하는 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않는 거지. 그렇죠. 예, 뭐 미국 내에서 한 5에서 7% 정도씩 연간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더 길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사이즈가 워낙 전기차 시장이 크니까 그거를 대체할 만한 게 사실 없었는데 네. ESS가 올라오면서 그걸 지금 이번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 LG 엔솔이 한 10% 정도 매출이 나왔어요. 그쪽에서. 맞습니다. 아직 조금 나왔어요. 예. 근데 10%가 30% 되고 이렇게 하면 또 바뀔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연평균 네. 성장률이 아직은 좀 가이던스보다는 좀 하회하지 않나요? 그것 근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실 주가가 좀 빠졌잖아요. 근데 매출은 10% 20% 늘어나는데 네. 영업이익은 차지하는 비중이 30~40%씩 늘어납니다. 아, 영업이익 마진이 더 많이 높게 예, 올라가고 마진 있다. 거의 한 15에서 20% 나와요. 그거는. 보통 자동차 배터리는 한 8%? 그렇죠. 예. 그러면 ESS라는 키워드로 2차 전지는 내년에 기대 충분히 해봐도 좋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쵸, 악재는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요. 그쪽으로 물량이 나온다라고 하면 또 올리겠죠. 예, 역시 그래 ESS였어. 그러고 다시 올라갈 겁니다. 이제 항상 투자자들은 그런 걸 좋아하죠. 그렇죠. 예. 희망을 보고 싶고. 미래와 그래서 저는 성장성과. 요즘 투자 전략은 뭐 2차 전지건 뭐 테슬라건 간에 좀 끊어먹기 해야 되는 구간이다. 예, 그 끊어먹는다는 게 많이 빠졌을 때 조금 담아놨다가 올라갈 때 좀 추격 매수해서 조금씩 조금씩. 예, 한 10에서 한 15% 수익 나면 팔고 나오는 전략이 맞다. 왜냐하면 바닥 잡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2차 전지만 얘기하면 그 조회수가 잘 나온다고. 예, 막 그건 그럴 맞아요. 정도로 모든 국민들이 2차 전지 물려 있어가지고 제가 아는 지인들도 만나면 에코프로 언제 가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래서 그냥 자식한테 물려줄 생각해라 뭐 이런 이제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워낙 고점에 사신 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예전과 같이 화려했던 시절은 그때는 전기차가 연평균 30% 이상씩 성장할 거를 기대하고 주가를 땡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열어보니까 유럽이 지금 한 15에서 20% 정도 성장하는데 다 중국산 쓰고 있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여전히 중국이 손대는 중국이랑 경쟁하는 산업은 약간 당분간 힘들죠. 맞아요. 근데 다행인 거 우리나라가 지금 좋은 게 중국과 미국이 이제 갈라지면서 보호무역주의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오히려 지금 세계화가 도태되면서 사실은 우리한테 기회가 온 겁니다. 원래라면 중국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봤을 텐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국 반도체가 쫓아온다고 한참 고민했는데 지금 그런 얘기 안 하죠. 중국이 쫓아오더라도 어차피 니네가 만든 건 니네가 쓰겠지 이런 겁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악재라고 한다면 2차 전지가 있었을 텐데 2차 전지 관련 이야기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앞서서 안자한 캐스터도 얘기를 해줬던 부분인데 엔비디아가 인텔 지분 50억 달러 인수를 마쳤습니다. 요거 간밤 주가 움직임으로만 보면 인텔한테만 득이 되는 거래 같은데 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 협박 때문에 한 거죠. 어쩔 수 없이 예, 50억 달러 정도야 뭐. 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뭐 껌값이죠. 푼돈인가요? 예, 푼돈이죠. 예, 오픈AI에 투자한 거에 비하면 굉장히 적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치적인 압박을 좀 벗어나는 부분들이 있고 첫 번째 또 중장기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젠슨왕 CEO가 바보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럼 인텔한테 지분 투자를 4.4%까지 할 정도면 나중에 이제 어차피 GPU, NPU, CPU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이제 우리 우군이 필요하죠. 근데 CPU의 강자는 여전히 인텔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텔을 끼고 가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예, GPU가 아무리 이제 열일을 잘해도 복잡한 계산은 CPU가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지금 아까 이제 노건창 센터님 나오셔가지고 렉 단위 이제 판매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그 렉에다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파운드리가 지금 인텔이 좀 안 돼요, 잘. 그러니까 그게 궁금은 한데 예, 안 파운드리 돼요. 쪽에서의 뭔가 변화는 없을까요? 변화는 제가 볼 때 없을 것 같습니다. 쉽지 오히려 않다. 삼성전자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더 있죠.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텔은 지금 이번에 또 새로운 거 하나 진행하다가 드랍 시켰죠. 예, 네. 예. 그래서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한 번 놓치면 이렇게 금방 무너집니다. 예. 일단은 뭐 그럼 이번 인텔과의 뭐 이제 매입, 지분 매입 같은 경우는 CPU는 챙겨가는 엔비디아의 행보라고만 해석을 그 좀 해보면 정도 좋을 그 것 정도랑 같습니다. 이제 뭐 트럼프의 이제 압력에 조금 더 이제 GPU를 좀 중국에 팔고 네. 나는 인텔에 좀 투자해주고 어. 예, 그런 거죠. 중장기적인 포석과 그다음에 단기적인 이제 정치적인 이슈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기업가들이 약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소프트뱅크 이야기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임 회장이 예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눈물을 머금고 내가 엔비디아를 팔았다. 그리고 오픈 AI를 샀다.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더 울고 있는 거냐? 눈물을 더 닦고 있는 거냐? 아니면 더 성공적인 거냐? 이게 지금 중요할 것 같은데 손정임 회장의 행보는 요새 어떻게 보세요? 손정 회장이 생각보다 투자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공유 오피스 이것 때문에 한번 망해가지고. 예, 근데 사실 그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소프트뱅크가 왜 엔비디아를 팔고 오픈 AI 투자를 했을까? 예, 여전히 오픈 AI가 좋고요. 여전히. 예, 점유율 높죠. 지금 뭐 다들 뭐 재미나게 얘기하고 있는데 재미나게 얘기하지만 여전히 이제 오픈 AI 힘은 더 강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손정희 회장은 뭘 봤냐면 제가 볼 때는 미국 정부가 밀어주고 있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수익이 많이 났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여기서 400불, 500불 가기에는 어렵죠. 근데 오픈 AI가 상장하면 대박이 날 수 있죠. 예, 이분 투자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좀 더 이익이 많이 나는 쪽에 투자를 하는 거고 관련해서 지금 뭐 디지털 브릿지까지 인수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네. 예, 그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데이터 센터 지으려고 하면 어딘가가 필요한데 뭐 오라클이든 뭐든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근데 이런 작은 회사들을 하나 갖고 있는 게 편합니다. 이거 얼마 전에 우리 구글이
태양광이랑 이거 인프라 같이 하는 회사 인수했죠. 인터섹터인가 뭐 네. 맞아요. 하나 인수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시공업자가 필요한 겁니다. 요거 자체로 뭔가 빅테크 경쟁 구도가 바뀐다라는 것보다 그냥 투자에 단순하게 가속하죠. 음, 예. 아, 이것도 투자라는 그렇죠. 개념을 볼수 있는 예, 예. 거예요. 손정희 회장은 오픈AI가 훨씬 더 잘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예. 물론 이제 구글은 이미 뭐 성장한 회사고 오픈AI 그러니까 상장도 남아 있잖아요. 그죠? 예. 여전히 그리고 이제 상장을 못 하는 기업에서 상장을 하는 민간 기업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 있는 중인데 샘 올트만이 좀 저분이 좀 신뢰가 안 가게 좀 많이 질렀는데 막 경단위로 지르고 했는데 네. 근데 지금 투자 받은 거 싹 모아보잖아요. 그럼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기대를 좀 해보셔도 된다. 근데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오픈 AI가 상장하면 그때가 꼭지다. 뭐 AI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네네. 예. 저는 그런 논리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정희 회장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 엔비디아 팔고 거기 간 이유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간밤에 금과 은 가격이 또 급락했었잖아요.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차익 실현 매물 나왔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또 이게 지난 금요일에 CME에서 증거금 강제 인상하면서 예. 레버리지 금액들 강제 청산시켰다라는 시각도 있잖아요. 예. 어떻게 봐야 되는 게 맞을까요? 강제 청산을 시킨 건 모르겠는데 증거금을 올리면 예전에 은 가격이 절반 50% 하락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은 하길래 조만간에 한번 폭락 나오겠구나 그랬더니 예. 이미 예고된 건가요, 그럼? 은은 원래 그렇습니다. 변동성이 워낙 변동성이 커서? 워낙 크죠. 네. 그게 물론 산업적인 수요가 더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은광은 더 이제 늘어나지 않고 그거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구리는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갔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은은 투기적인 자금들이 많이 붙습니다. 원래 금값 많이 올라갔을 때 은값을 따라 붙이는데 이게 언제도 그랬냐면 2011년도에도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은 사야 돼요 주변에서 얘기하면 그때가 거의 고점입니다. 예, 그래서 폭락하겠구나 했더니 진짜 폭락했네요. 그러니까 딱 증거금 어제였는데. 높인다는 거는 예, 그래서 이제 어제 뉴욕 시장이 빠진 이유 중에 하나도 저 은 폭락 때문에 마진콜 당한 쪽에서 자금을 좀 수혈하기 위해서 주식을 일부 팔았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건 근데 아무도 모르죠. 이제 그렇하더라 이건 거죠. 그게 시간이 지나봐야 알수 엔캐리 있겠지. 트레이드랑 똑같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모릅니다 이거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 노하우 시간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 2025년 국내는 오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내일은 휴장입니다. 하지만 머니쇼 플러스는 내일도 계속되죠.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내일도 좋은 정보, 내일 경제 대전망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쇼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에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